아이도 못 낳는 게 밥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7년간 온갖 구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재벌가 딸과 바람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3억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고아원 출신 주제에 이 정도면 감사한 줄 알아. 서명하고 당장 꺼져.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수진 씨이십니까? 정일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유언 집행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이 왜 저를 찾는 걸까요? 저는 고아원 출신인데요. 3개월 후 전 남편의 약혼식장.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왜 여기에?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수진의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그녀의 몸에 새긴 습관이었죠. 수진은 소리 없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깊이 잠든 남편 민주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바닥이 맨발에 닿았지만 수진은 이미 그 감각에 무뎌진 지 오래였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자 형광등이 몇 번 깜빡이다 켜졌습니다. 수진은 냉장고를 열어 전날 밤 손질해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황태의 장국, 시어머니가 입맛 없을 때 찾는 나물, 반찬 3가지,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이 집에서 수진이 가장 먼저 외운 것은 가족들의 입맛이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이 리듬을 탔습니다. 톡, 톡, 톡. 파를 썰고 마늘을 다지고 두부를 깍둑 썰기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수진에게 새벽은 언제나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손등에 시선이 갔습니다. 거칠어진 피부, 칼에 베인 자국들, 뜨거운 기름에 튄 화상 흉터. 25살에 이 집에 시집와서 32살이 된 지금까지 수진의 손은 이 부엌에서 늙어갔습니다. 7시 정각. 시아버지 태수가 먼저 식탁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치며 국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의 표정은 마치 식당 손님 같았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 경숙이 내려왔습니다. 경숙은 식탁에 앉자마자 국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황태가 왜 이렇게 퍼졌어? 수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불 조절을. 변명은 됐고. 경숙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수진의 얼굴을 훑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7년 전부터 변하지 않은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밥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것도 못해? 수진의 손이 앞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다음부터 더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 맨날 다음이야. 경숙은 코웃음을 치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식탁으로 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속으로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남편이 한마디 해줄지도 모른다고. 7년 동안 수백 번 품었던 헛된 기대였습니다. 엄마, 국 맛있네요. 민준의 말에 경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아들은 입맛을 알아. 수진이 끓인 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맛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부모는 거실로, 민주는 출근 준비를 하러 방으로 갔습니다. 수지는 혼자 식탁 위에 그릇들을 치웠습니다. 네 사람이 먹고 간 자리, 남은 것은 온통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선 수진의 손이 따뜻한 물에 잠겼습니다. 거품이 일고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문득 7년 전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을 때 민준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그때 그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국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변호사 자격까지 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수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 내세울 집안이 없다는 것, 경숙에게 며느리란 아들을 위해 좋은 집안에서 데려와야 하는 존재였으니까요. 수진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커리어를 내려놓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완벽한 며느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집안일을 도맡고 시부모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년이 지나자 대놓고 구박이 시작됐습니다. 7년이 된 지금 수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오래된 가구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있어도 눈에 띄지 않고 없으면 불편한 그런 것. 가장 마음 아픈 건 남편이었습니다. 민주는 한 번도 수진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심한 말을 해도 신문만 보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끔 수진이 울면서 하소연해도 돌아오는 말은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렇잖아. 이해해. 이해. 수지는 7년 동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수지는 물기를 닦다가 손바닥에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어제 칼에 베인 곳이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상처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손은 누구를 위한 손이었을까요? 7년 동안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해준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이 집에 있을까요?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녀의 입술 사이로 작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어느새 출근했고 시아버지도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수진만 이 넓은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풀어 개키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밝은데 왜 자신의 마음은 이토록 어두울까요? 수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전화가 곧 걸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누구의 손녀인지, 왜 7년을 참아왔는지, 그 모든 것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수지는 그저 상처난 손을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밀린 다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블라우스, 시아버지의 와이셔츠, 남편의 정장 바지. 다리미에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수지는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경숙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평소 우아함을 잃지 않던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수지는 놀라서 다리미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경숙은 대답 대신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분노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경숙이 휴대폰을 수진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천천히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목부터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태성건설 강전무, 서한그룹 영예와 열애설, 호텔 미래 포착.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호텔 로비에서 나오는 두 남녀. 한 명은 분명히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긴 생머리에 명품 가방을 든 날씬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미를 잡았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시끄러워. 경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리꽂혔습니다.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7년이야, 7년. 그동안 뭘 한 거야?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진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왜 자신을 탓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논리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모든 잘못은 며느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울다 지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사실이에요? 수지는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잠깐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 대신 귀찮음이 떠올랐습니다.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아니요. 지금 대답해 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 전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그 한마디에 수진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서유라야. 서한그룹 회장 딸이지.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늘 점심 메뉴를 말하듯 건조했습니다. 수진은 그 태도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결혼한 지 7년이에요. 7년 동안 제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 내가 뭘 잘했는데? 민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이도 못 낳고 집안 살림이나 하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수진의 숨이 막혔습니다. 7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집안일을 도맡고 시부모 비위를 맞추느라 자신의 커리어까지 포기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이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유라는 내 운명이야.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한 거야. 운명. 그 단어가 수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뭐였을까요? 7년이라는 세월은 뭐였을까요? 새벽마다 손이 트도록 일하고 온갖 구박을 견디며 버텨온 시간은 대체 뭐였을까요? 수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아내를 보고도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오늘 할 일을 끝낸 사람처럼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수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7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민준이 건넨 약속,
신혼여행에서의 달콤한 속삭임,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들어할 때 괜찮다고 했던 말들, 전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이 무언가 변해버린 걸까요? 수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부엌에 서지 않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지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봐라. 이제 밥도 안 해? 경숙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자격도 없는 게 집에 왜 붙어 있어? 그 말이 수진의 가슴을 또 한 번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제보다는 덜 아팠습니다. 이미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에게 더 이상 떨어질 곳은 없었으니까요.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기사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밤새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서한그룹과 태성건설의 합병설, 정략결혼 아니냐는 의혹, 전무부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궁금증. 수지는 댓글을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저 두 사람 벌써 1년 넘게 만났다던데. 회사 안에서 다 아는 사이래요. 1년. 적어도 1년 전부터였다는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민주는 갑자기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라며 자주 나갔습니다. 수지는 남편이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가 새벽부터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줄 때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으며 눈물을 삼킬 때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분노도 사그라들었습니다.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집에서 나가면 갈 곳이 있을까요? 수진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고 의지할 친척 하나 없었습니다. 결혼하면서 모든 인간관계가 시댁 중심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연락할 친구조차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렸습니다. 32살, 인생의 절반을 살았는데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시댁이 이 이혼을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화가 바로 내일 걸려온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수지는 그저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흘 뒤 시댁 거실에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 2명. 그들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들이 누군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시아버지 태수가 소파 중앙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 경숙이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앉아. 경숙이 턱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을 애써 감췄습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계약서를 읽어주듯 감정이 없었습니다. 위자료 3억 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단 서명 즉시 이 집에서 퇴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강씨 가문과 관련된 어떤 재산이나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조항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수지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빼곡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머릿속은 멍했습니다. 3억 원. 7년이라는 세월의 값이 고작 3억 원이었습니다. 어떠냐? 경숙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에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집와서 3억이면 감사하다고 해야지. 이 정도 조건이면 내가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이야. 수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모욕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외도 사실이 알려진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까지 불러서 합의서를 들이밀다니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것처럼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경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생각은 무슨 생각? 내가 선택할 게 뭐가 있다고. 경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히 말해줄까? 민준이가 유라와 결혼하면 서한그룹하고 손잡을 수 있어. 그게 우리 집안에 얼마나 큰 일인지 너는 모르겠지. 내가 발목 잡으면 안 돼. 수지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7년을 함께 산 아내가 쫓겨나는 자리인데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수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없어요?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피로함만 가득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서명해. 단 4글자였습니다. 그것이 7년 결혼 생활에 대한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수지는 펜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서류 맨 아래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쓰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도, 이 집에서의 기억도, 아내라는 신분도, 펜촉이 종이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신기 너머로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수진 씨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정엘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정태의 여사님의 유언 집행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엘리 법률사무소.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 재벌가와 유력 정치인들의 법률 자문을 맡는 곳. 그런 곳에서 왜 자신에게 전화를 한 걸까요? 저를요? 그게 무슨...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소로 방문 가능하신지요? 잠깐만요. 정태의 여사라니 그분이 누구신데요? 저는 그런 분 모르는데.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는 윤수진 씨를 오래전부터 찾고 계셨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찾고 있었다니. 그것도 유언 집행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를 왜 찾으셨는데요? 그 부분은 내일 직접. 빨리 서명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숙이 눈을 부라리며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전화 끊어.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잖아. 수지는 다시 휴대폰을 귀에 갖다 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지만 이미 전화는 끊겨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방금 들은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정엘리 법률사무소, 정태 여사, 유언 집행, 오래전부터 찾고 계셨습니다.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보육원에서 자란 자신에게 유언을 남긴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국내 최대 로펌을 통해서 뭔가 큰 착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뭐해? 빨리 서명 안 해? 경숙이 재촉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뭐? 경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생각할 게 뭐가 있어? 경숙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서명할 수 없습니다. 수지는 거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느끼는 희미한 기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앤리 법률사무소. 내일 그곳에 가면 무언가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오후 수지는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앤리 법률사무소. 건물 꼭대기에 새겨진 금빛 글씨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그 글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됐어? 옆에 선 하은이 물었습니다. 박하은. 수진의 미국 유학 시절 동기이자 지금까지 연락을 이어온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어젯밤 수진이 전화했을 때 하은은 한달음에 달려와 주었습니다. 응. 솔직히 무슨 일인지 감도 안 잡혀. 일단 들어가 보자. 뭐든 알게 되겠지. 하은이 수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수진은 조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윤수진 님이시죠? 정민호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화로는 그냥 법률사무소라고만 했는데 회장이 직접 만나겠다니.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큰 인물이 나서는 걸까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액자에 담긴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낡은 구두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서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에 흰 머리가 섞여 있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수진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수진 씨, 어서 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수진이 예상했던 차갑고 권위적인 분위기와는 달랐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은도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정민호 회장은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많이 놀라셨죠? 네. 솔직히 아직도 무슨 일인지. 당연히 그러실 겁니다. 정민호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정민호입니다. 이 로펌의 현 회장이고 정태희 여사님의 조카입니다. 정태희 여사님이요? 네. 이 로펌을 창립하신 분이죠. 그리고 정민호가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윤수진 씨의 외할머니이십니다.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외할머니,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친척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할머니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가족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정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진 씨, 당신의 어머니 이름은 윤정아입니다. 아시나요?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정아. 그 이름은 보육원에서 받은 서류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친어머니의 이름. 하지만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네. 이름만 알고 있어요. 윤정아 씨는 정태희 여사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정민호의 말에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아 씨는 25살의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집안에서 반대하는 상대였죠. 변변한 직업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모님, 그러니까 정태희 여사님은 완강히 반대하셨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친어머니의 과거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아 씨는 끝내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집을 나가서요. 고모님과는 그때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결혼 후 1년 만에 정아 씨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윤수진 씨.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이혼했고 정아 씨는 혼자 당신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정민호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1996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신이 3살 때였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나이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목소리도 온기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보육원에 맡기고 잠적했습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요. 그래서 외가에서는 손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정민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모님은 딸과 화해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셨습니다. 정아 씨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때부터 손녀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께서 저를 찾으셨던 건가요? 네. 거의 30년 동안이요. 30년. 그 긴 세월 동안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쪽에서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웠거든요. 보육원 기록도 여러 번 바뀌었고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정민호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전 드디어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는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기는 작은 손을 뻗어 엄마의 얼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 어머니와 당신입니다. 고모님이 평생 간직하고 계셨던 유일한 사진이에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코의 모양, 눈의 윤곽이 거울에서 보던 자신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의 입에서 작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모님은 당신을 찾은 후 바로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결국 정민호의 눈에도 슬픔이 어렸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하고 지난해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92살이셨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찾던 할머니, 드디어 찾았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할머니, 그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분인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찾아뵐 수 있었잖아요. 고모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시댁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을 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일어설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모든 걸 알려주라고 하셨죠. 스스로 일어설 준비. 그 말이 수진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고모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에게 남기셨어요. 정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들으셨으니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모님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당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손녀는 강한 아이일 거라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 말에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할머니, 30년 동안 자신을 찾던 할머니,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하던 할머니,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수진은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하은이 옆에서 등을 쓸어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 넓은 세상 어딘가에서 30년 동안 자신을 찾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수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누군가 평생을 바쳐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수지는 다시 정앤리 로펌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하은에게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앉으세요. 수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난번보다는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유언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모님께서 남기신 유산 목록입니다. 그가 한 장씩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강남구 소재 건물 12채, 현재 시가로 약 2천억 원 상당입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2천억. 그 숫자가 현실감 없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현금 자산입니다. 예금과 채권을 합쳐 500억 원입니다. 500억? 수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정앤리 로펌의 지분 15%입니다. 고모님이 창립자로서 보유하고 계셨던 지분이죠. 이것만으로도 매년 상당한 배당 수익이 발생합니다. 정민호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합산하면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자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윤수진 씨에게 상속됩니다. 3천억 원. 수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금액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시댁에서 3억 원을 받고 나가라고 했을 때 그것도 큰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천억이라니. 저한테요? 정말로요? 네. 고모님의 유일한 직계 혈족은 당신뿐입니다. 법적으로도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도 당신이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갈 곳 없는 처지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3천억 원의 상속인이 되다니.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정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고모님께서 특별히 조항을 넣으셨어요. 조건부 게시 조항이라고 합니다. 조건이요? 네. 유언장 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민호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내 손녀 윤수진이 스스로 일어설 준비가 되었을 때 이 유산을 게시하라. 그녀가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얽매여 있는 동안에는 이 재산이 오히려 짐이 될 것이다. 그녀가 자유로워졌을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날개가 될 것이다. 수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준비, 자유로워졌을 때 고모님께서는 당신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댁에서의 상황을 알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셨으니까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할머니가 자신의 삶을 그토록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혼을 하면 유산 상속이 정식으로 개시됩니다. 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이혼 여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유산 때문에 결정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고모님의 뜻이 그랬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수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회장님, 네. 제가 미국에서 로스쿨을 나왔다는 거 아세요? 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로스쿨이요? 네.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도 땄어요.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정민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없던 내용인데 결혼하면서 숨겼거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집안일만 하면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자격증은 서랍에 넣어두고 7년 동안 반만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였습니다. 정민호는 한참 동안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감탄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고모님이 오르셨군요. 네. 고모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녀는 강한 아이일 거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을 거라고.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고모님이 당신에게 남기신 유품입니다. 유언장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녀 수진에게.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머니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한 번도 밥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할머니는 너를 찾는데 30년이 걸렸단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내 엄마를 닮은 내 얼굴을 상상하며 살았단다. 수진아, 이제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재산뿐이구나. 하지만 이건 그냥 돈이 아니야.
할머니의 평생이 담긴 거란다. 이걸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렴.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마라. 내 엄마는 그러지 못해서 불행했단다. 하지만 너는 다를 거야. 할머니는 믿는다. 내 손녀야. 당당하게 살아라.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야.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수지는 편지를 읽다가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할머니. 30년 동안 자신을 찾던 할머니.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걱정하던 할머니. 그 모든 사랑이 이 한 장의 편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라. 그 문장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하던 눈빛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회장님, 네, 저 이혼할 거예요. 정민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7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밥 짓던 부엌, 시어머니의 모욕, 남편의 무관심, 외도, 배신, 그리고 3억 원을 던지며 꺼지라고 했던 그 얼굴들. 저 혼자 조용히 살 수도 있어요. 이 돈으로 새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억울해요. 정민호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모욕과 배신뿐이었어요. 수진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게 한 짓 그냥 잊고 살아야 할까요? 정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가 수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힘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습니다. 그 힘을 어떻게 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수지는 편지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당당하게 살아라.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당하게 사는 것. 그건 도망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숨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도 당당함이 아닐까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저 이 로펌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변호사로서요. 제 능력을 다시 쓰고 싶어요. 7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자신을 깨우고 싶습니다. 정민호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모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날 수진은 정앤리 로펌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 위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수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게요. 할머니가 원하셨던 것처럼.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수지는 다시 시댁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떨리는 손도 두근거리는 심장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차분하게 테이블 위의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혼 합의서 같은 서류였지만 수진의 마음은 2주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서명하겠다는 거야? 시어머니 경숙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생각을 정리했어요.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붙잡고 싶지 않아요. 경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이제야 현실을 알았구나. 처음부터 그랬으면 서로 편했을 텐데. 수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람소리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민준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약간의 죄책감이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서명란 위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던 날들, 온갖 구박을 견디며 버텨온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이 한 번의 서명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망설임 없이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수진. 펜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됐어. 이제 나가. 경숙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짐은 알아서 챙겨. 귀찮게 하지 말고.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짐은 며칠 전에 다 챙겨두었습니다. 7년을 살았지만 가져갈 것은 옷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수진의 등 뒤로 경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억 받았으니까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 돈이면 내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이야. 수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3억이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하루 이자보다 적은 돈이네요. 물론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7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도 함께 닫혔습니다. 밖에는 하은이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응, 끝났어. 수진이 조수석에 타며 대답했습니다. 하은이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괜찮아? 응, 생각보다 괜찮아.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댁 건물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을 가두었던 감옥 같은 곳.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정엘리 로펌으로 가죠. 하은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금? 바로? 응. 오늘부터 출근이거든. 수진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엘리 로펌 본사 건물. 수진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구두가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구두. 머리도 말끔하게 정돈했습니다. 정민호 회장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오셨군요.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정민호가 수진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안에는 몇 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로펌에 합류하시는 윤수진 변호사입니다. 직책은 특별 고문 변호사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특별 고문 변호사. 그것은 일반 변호사와는 다른 위치였습니다. 회장 직속으로 특별한 사안을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태희 여사님의 유일한 혈육이시기도 합니다. 그 말에 임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수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난 후 수진은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공간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 역시 이 로펌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어때? 기분이? 아직 실감이 안 나.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시댁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서 있다니. 인생 진짜 모르는 거야. 하은이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수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태성건설.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 태성건설? 시댁회사? 응.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수진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몇 번 있었어. 시아버지가 밤늦게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은 적도 있고, 금고에 이상한 서류를 넣는 걸 본 적도 있고, 하은의 눈이 빛났습니다. 혹시 비자금? 확실하진 않아. 그래서 조사가 필요한 거야.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태성건설 빌딩이 보였습니다. 7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잖아.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리 없어. 단서는 분명히 있을 거야. 그날부터 수진과 하은은 태성건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시자료, 재무제표, 언론 보도, 업계 소문. 모을 수 있는 정보는 전부 모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첫 번째 단서가 나왔습니다. 수진아, 이것 좀 봐. 하은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태성건설 하도급 업체 목록이야. 근데 이상한 회사가 있어. 화면에는 여러 회사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회사 실체가 없어. 주소지에 가봤더니 빈 사무실이었대. 근데 태성건설에서 이 회사로 3년간 보낸 돈이 300억 원이 넘어. 수진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유령 회사네. 응.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수법이야. 존재하지 않는 회사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그 돈을 빼돌리는 거지. 수지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300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다 시아버지가 한 거야?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정황상 강태수 회장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 정도 규모의 비자금은 최고 경영자가 아니면 만들 수 없거든. 수지는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 강태수? 겉으로는 점잖은 신사였습니다. 골프를 즐기고 와인을 수집하고 자선 행사에도 참석하는 품이 있는 경영인. 하지만 그 이면에는 300억 원의 비자금을 빼돌린 부정한 인물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알았어. 계속 조사할게.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시댁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웨딩 플래너와 함께 민준과 유라의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최고급 호텔 예약, 명품 예물 선정, 하객 명단 작성, 모든 것이 화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의 말이야.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알아? 경숙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몰라요. 관심 없어요. 민준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 3억 가지고 어디 월세방이나 얻어서 살겠지. 불쌍하긴 하다. 경숙은 비웃는 표정으로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집와서 7년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됐지.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비웃는 그 며느리가 지금 수천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저지른 300억 원의 비자금 횡령 증거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정장, 단정하게 묶은 머리, 또렷한 눈빛. 거울 속의 자신은 2주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시댁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서 있는 한 명의 변호사였습니다. 수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 아직 그 단어를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7년간의 모욕, 배신, 그리고 3억 원을 던지며 꺼지라고 했던 그 얼굴들. 수지는 잊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갚아줄 차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성건설 본사 회장실. 강태수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태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현대토건과 삼익건설이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유는 대금 지급 지연과 재무 건전성 우려라고 합니다. 대금 지급 지연? 우리가 언제 돈을 안 줬다고. 태수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조사해 봤습니다. 지난 분기 일부 하도급 대금이 2주 정도 늦게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최근 업계에 소문이 퍼진 것 같습니다. 소문? 무슨 소문? 태성건설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문입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대금 지급이 2주 늦은 건 업계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로 대형 하도급 업체들이 계약을 해지할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있습니다,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대출 500억 원에 대해 조기 상환을 요청해 왔습니다. 뭐? 태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조기 상환? 지금 당장? 미쳤나? 은행 측에서는 최근 재무 상태 악화와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 앞으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도급 업체들의 계약 해지, 은행의 대출 회수 요청,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태성건설을 조직적으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태수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우리를 건드리는 거야? 그는 머릿속으로 경쟁사들을 떠올렸습니다. 대한건설? 우성건설? 아니면 정치권에서 누군가 손을 쓴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들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알아. 지금 파악 중이야. 혹시 누가 우리 회사 정보를 흘린 건 아닐까요?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 건지.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핵심 정보는 나와 재무팀장만 알고 있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신데요. 혹시 그 자금 문제 있잖아요. 그게 새어나간 건 아닐까요? 태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가 민준을 노려보았습니다. 입 조심해. 그건 아무도 몰라. 네, 죄송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설마 비자금 문제가 새어나간 건 아니겠지. 그건 철저하게 숨겨왔는데.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시어머니 경숙은 웨딩 플래너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청첩장 샘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디자인이 좋을 것 같아요. 금박으로 하면 더 고급스러워 보이죠?
네, 사모님. 아주 좋은 선택이십니다. 경숙은 흐뭇한 표정으로 청첩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준과 유라의 약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한그룹 회장의 딸과 사돈을 맺는다는 것. 그것은 경숙에게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하객 수는 500명 정도로 잡았어요. 호텔 그랜드 볼룸 전체를 빌려야겠죠? 네, 이미 예약해 두었습니다. 잘 됐네. 이번 약혼식은 서울 사교계에서 화제가 될 거예요. 경숙은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약혼식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회사 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업이란 원래 기복이 있는 것이니까요. 참, 수진이 그의 말이에요. 경숙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는지 소식 들었어요? 글쎄요. 이혼 후로는 연락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겠지. 3억 가지고 어디 작은 방 얻어서 살겠지 뭐. 경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쌍하긴 하다. 그래도 자기 분수를 알았으니 다행이지.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비웃는 그 여자가 지금 이 순간 태성건설의 목을 조이고 있다는 사실을. 정앤리 로펌, 수진의 사무실. 수진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태성건설 빌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들었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도급 업체 3곳이 계약을 해지했고 2곳이 추가로 검토 중이래. 은행도 대출 회수 절차에 들어갔고 우리가 직접 손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실을 알렸을 뿐이야. 하은이 덧붙였습니다. 태성건설이 대금 지급을 지연한 것도 사실이고 재무 상태가 악화된 것도 사실이야. 그리고 비자금 조성 정황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관련 업체들에게 알렸을 뿐이지.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태성건설의 재무 상태와 대금 지급 지연 문제를 하도급 업체들에게 알린 것, 그리고 비자금 조성 정황을 은행 측에 귀띔한 것, 모두 사실에 기반한 정보였습니다. 업체들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불안한 회사와 계속 거래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무 위험이 있는 회사에 돈을 묶어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이었습니다. 불을 피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난리일 거야. 하은이 말했습니다. 응. 아마 지금쯤 누가 배우인지 찾고 있겠지.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을 거야.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처럼 움직였으니까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았어. 하은이 수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응. 왜? 그냥 복잡한 마음은 없나 해서.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연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7년 동안 한 지붕 아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연민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며 구박받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운명이라 부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3억 원을 던지며 꺼지라고 했던 그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괜찮아.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녀는 창밖의 태성건설 빌딩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 빌딩 안에서 사람들이 허둥대고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에게 공격당하고 있다고 느끼겠죠. 하지만 그 적의 정체는 끝까지 모를 것입니다. 수지는 돌아서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는 태성건설의 재무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뭐야? 하은이 물었습니다. 기다려야지.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압박만 가하는 단계야. 진짜 승부는 약혼식 때 볼 거야. 약혼식? 응. 민준이랑 서유라 약혼식. 한 달 후야. 수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날 모든 걸 끝낼 거야. 하은은 수진의 표정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7년간의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숙성된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중 하나는 시댁의 집일 것입니다. 지금쯤 시아버지는 잠을 못 이루고 있겠죠.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약혼식 준비에 들떠 있겠죠. 수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것은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아직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요. 약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서울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 천장에서 내려온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로 장식된 테이블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곳곳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500명의 하객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벌가 총수들, 국회의원들, 유명 연예인들, 서울 사교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민준과 유라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검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유라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정말 기쁩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와 유라의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경숙은 맨 앞줄에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서한그룹 회장의 딸과 약혼하는 날, 그녀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태수는 옆자리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최근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럼 이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약혼 서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태수와 경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라의 부모, 서한그룹 서 회장 부부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앞에 선 사람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품이 있는 걸음걸이, 정민호 회장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정엘리 로펌의 회장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초대받은 건가?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민호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차분하지만 또렷한 눈빛. 그녀가 천천히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경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2개월 전 3억 원을 쥐어주고 내쫓았던 그 며느리. 불쌍하게 어디 월세방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비웃었던 그 여자. 그녀가 지금 국내 최대 로펌의 회장과 나란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민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걸음으로 연회장 중앙까지 걸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저분이 누구지? 정민호 회장님과 함께 온 건가?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약혼식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태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민호 회장이 왜 자기 아들 약혼식에 온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민호가 수진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연회장을 훑었습니다. 경숙의 창백한 얼굴, 태수의 굳어진 표정, 민준의 당혹스러운 눈빛,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앤리 로펌 특별 고문 변호사 윤수진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특별 고문 변호사, 정앤리 로펌, 하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숙이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네, 내가 왜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사모님. 수진의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수진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물? 경숙의 눈이 그 봉투에 꽂혔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태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받으세요. 태수는 멍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 유령회사 거래 명세, 횡령 금액 총 300억 원.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태성건설의 비자금 횡령 증거입니다.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년간 유령회사를 통해 빼돌린 금액이 300억 원입니다. 협력업체 뒷돈, 분식회계, 세금 포탈까지 전부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 인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경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들 약혼식에 와서 진실을 전해드린 것뿐입니다. 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전부 조작이야. 경숙이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서류가 진짜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진아,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이혼했잖아. 끝난 거잖아. 수진은 처음으로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7년 동안 제가 당한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일어나 밥 짓고 온갖 모욕 듣고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그러고도 3억 원 받고 꺼지라는 말 들었죠.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변명 안 들을게요. 수진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오늘은 축하하러 온 거예요. 진심으로요. 새 출발 축하드립니다. 그녀는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라는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서유라 씨,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집안이 어떤 곳인지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저처럼 7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유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한그룹 서 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정민호 회장님. 네, 서 회장님. 이 서류가 사실입니까? 저희 로펌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원하시면 자료 전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서 회장의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태수를 돌아보았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서 회장이 딸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가자. 네. 이 약혼식은 없던 일로 하마.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민준이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설명할 기회를. 됐네. 서 회장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사돈 맺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야. 그는 유라의 손을 잡고 연 회장을 나갔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경숙이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그녀는 중얼거리며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려했던 약혼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을 구박했던 여자, 아이를 못 낳는다며 조롱했던 여자, 3억 원을 던지며 감사하라고 했던 여자. 그녀가 지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통쾌해야 했습니다. 속이 시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진의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뜨거운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만 있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진이 정민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축하드렸으니까요.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지나 연 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진아. 민준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연 회장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눈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던 7년. 모욕을 참고 견디던 7년. 사랑받고 싶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7년. 이제 그 시간이 진짜로 끝났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당하게 살았어요. 할머니가 원하셨던 것처럼.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심판의 날.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약혼식 파국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서울중앙지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은이 옆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하은이 물었습니다. 응.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는 태성건설 비자금 횡령의 모든 증거였습니다. 유령회사 거래 내역, 분식회계 자료, 세금 포탈 증빙, 3년에 걸쳐 빼돌린 300억 원의 흔적이 빠짐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검찰청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시아버지는 구속될 것이고 태성건설은 무너질 것입니다. 7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가족이 완전히 몰락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며 들었던 모욕이 떠올랐습니다. 3억 원을 던지며 꺼지라고 했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들어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고발인이 직접 오셨군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확보하셨습니까?
7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검사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겠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뉴스 속보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속보입니다. 태성건설 강태수 회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3년간 약 3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V 화면에 태수가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품위 있는 경영인이었던 그가 지금은 수갑을 찬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강 회장은 유령 회사를 통해 하도급 대금을 빼돌리고 분식회계와 세금 포탈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수지는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화면 속 태수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7년 동안 한 지붕 아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세뱃돈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서 300억 원을 횡령하고 있었지만요. 잘한 거야. 하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응, 알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수진의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구속됐어. 알고 있지? 뉴스에서 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민준의 눈에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뭘 잘못했냐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7년 동안 제가 매일 들은 말이에요. 아이 못 낳는다고, 쓸모없다고, 집안일이나 하라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온갖 구박 다 받으면서 버텼어요. 민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게 뭐였죠? 다른 여자를 운명이라고 부르는 남편. 3억 원 던지면서 꺼지라는 시어머니. 그게 제가 받은 전부였어요. 그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다니. 수지는 피식 웃었습니다. 과하다고요? 당신 아버지가 300억 원을 횡령한 거예요. 그건 저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예요. 저는 그냥 진실을 밝혔을 뿐이에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돌아가세요. 더 할 얘기 없어요. 수진이 문을 닫으려 하자 민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고발 취하해줘. 합의하면 안 될까? 돈은 얼마든지. 돈이요? 수진이 멈추었습니다. 당신네 집에서 저한테 준 돈이 3억 원이었죠. 그게 제 7년 인생의 값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돈으로 합의하자고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제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수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천억이요. 당신네 집 전 재산보다 많아요. 돈으로 저를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수지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민준이 한참 서 있다가 떠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로펌에서 퇴근하려는데 로비에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경숙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온데간데였고 수수한 옷에 푹 꺼진 얼굴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거들먹거리던 그 기세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수진아, 경숙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모님,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 전 시어머니시죠. 경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봐줘. 그녀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이 구속되고 회사는 망하게 생겼어. 유란애는 파혼하고 민준이는 매일 술만 마시고 다 끝났어. 제발 고발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군 거 인정해. 경숙이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수지는 무릎 꿇은 경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7년 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을 짓밟았던 그 여자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 상상만 해도 통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통쾌하지도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 같은 먹먹함만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한 줄기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7년 동안 제가 용서를 빌었을 때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죠?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경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꺼지라고 하셨잖아요. 밥이나 제대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쓸모없다고 하셨잖아요. 수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용서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본 적 없잖아요. 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하시는 건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수지는 돌아섰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녀는 경숙을 뒤로하고 걸어나갔습니다. 뒤에서 경숙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수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나서는 순간 수진의 눈에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복수가 끝났는데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되갚아줬는데 속이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7년 동안 품었던 분노가 사라지고 나니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앞으로만 걸어가야 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봄,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태의 사회공헌재단 개소식. 수지는 빌딩 앞에 서서 그 현수막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에 현수막이 펄럭였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그 글자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준비됐어? 하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응, 준비됐어. 수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창백하고 지쳐있던 얼굴은 사라지고 환하고 당당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재단 개소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엘리 로펌 관계자들, 사회복지 전문가들, 그리고 전국 각지의 보육원에서 온 청소년들. 그들 모두가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의 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윤수진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3살 때 부모님을 잃고 18살까지 보육원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인 걸까? 그런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누군가 평생을 바쳐 저를 찾고 있었다는 걸.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제 외할머니가 30년 동안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끝내 저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라는 말씀,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라는 가르침. 수지는 객석의 청소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재단은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설립되었습니다. 저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갈 곳 없어 막막한 청소년들,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수지는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10명의 청소년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모두 보육원 출신으로 대학 진학을 앞둔 아이들이었습니다. 수지는 한 명 한 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축하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루세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수지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막막하고 외로웠던 보육원 시절,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던 날들. 이제 그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한 여학생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17살 간호사가 꾸민 아이였습니다. 저도 이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중에 성공해서 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수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있어. 당당하게 살라고. 너도 당당하게 살아.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후 수지는 재단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벽에는 할머니 정태 여사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할머니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많은 일이 있었죠.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도 했어요.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다 돌려줬어요. 근데요, 할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가 끝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그녀는 영정 속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진짜 원하셨던 게 뭘까? 복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기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승리가 뭔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세우는 거였어요.
제 가치를 찾는 거였어요. 그녀는 영정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저를 찾아줘서, 저를 믿어줘서.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깔끔했던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재판 끝났어. 징역 7년 선고받았어. 들었어요. 회사는 파산했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 엄마는 지금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취업이 안 돼. 면접 볼 때마다 아버지 얘기 나오면 다 떨어져. 이력서에 태성건설 전무라고 쓰면 아무도 안 뽑아줘. 민준이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그때 너한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신이 없었어. 수진은 무릎 꿇은 민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년 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7년 전이었다면 그 손을 덥석 잡았을 것입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민준 씨.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한 줄기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만 걸어갈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과거에는 관심 없어요. 민준 씨도 앞으로 나아가세요.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무슨, 우리는 끝났어요. 1년 전에 끝났고 지금도 끝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때의 제가 아니에요. 수지는 돌아섰습니다. 돌아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민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민준이 터덜터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재단 건물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 사이로 노을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한 건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높은 빌딩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년 전 시댁 부엌에서 새벽마다 밥을 짓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손에 상처가 나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시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던 날들. 그때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너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야.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그녀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이 있었고 스스로 찾은 가치가 있었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 위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 아래로 수진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당당하게,
한 걸음씩 자신만의 길을 향해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실화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